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지난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한나라의 수장이었던 아베 총리에게 그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해 수고했고 그의 건강이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격식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주요 언론들에서는 아베 7년 8개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영혼을 판 위선자라며 친 트럼프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고 BBC 방송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 수정주의 국가주의자라고 평가했죠. 그리고 수많은 언론은 아베가 남긴 대내외 과제를 해결할 일본의 차기 총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대세론이 굳혀진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달 중순에 열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각 파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스가 총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파벌의 이합 집산으로 총리가 선출되는 상황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이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당원 투표를 제외하겠다고 밝혀 담합 총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현재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자민당 의원의 60% 가까운 지지를 확보했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스가 독주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당내 지도부 생각이 반영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스가 독주의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식 선거 때문인데요. 약식 선거는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연 지부연합회 대표만 참가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당원 투표를 제외하기 때문에 대중선호도는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자민당 내부 국회의원 지지 기반이 약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아베의 정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총재를 결정하면 안 된다며 당의 방침에 항의했고 이시바파의 한 강부도 당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담합 총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스가 관방장관에 대해 톤 다운된 제2의 아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베보다 덜 공격적이지만 아베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계승할 것이고 경제 정책에서도 아베노믹스 2.0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하는 스가 요시히데는 대체 어떤 인물인 걸까요? 일각에서는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보다 좀 더 부드러운 이른바 마일드 아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벌이 없는 생계형 정치인이란 점 때문에 기존의 아베 정권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베와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의원으로 곧장 입성한 다른 유력 정치인과 달리 스가 관방장관은 요코하마 시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부터 올라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은 넓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어 막강한 권한의 아베 계열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라종일 전 주일대사에 따르면 일본의 관방장관은 재임 기간 해외는 물론 도쿄를 떠날 수 없다면서 그만큼 아베 정권에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죠. 무엇보다 통상 사람이 바뀌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기 마련이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기본 바탕이 아베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선 차기 정권이 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유력 총리 후보인 스가 체제에서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 2.0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만들었는데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답습해 일본의 경제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에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역풍을 계기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었는데요.
기업의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구상이 꼬였고 결국 일본 경제를 더욱 망쳐놓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임금 인상인데 오히려 근로자 1인당 월급은 2013년 1월 26만 9,937엔에서 올해 5월 26만 8,789엔으로 되려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까지도 아베 총리의 취임 당시 0.8%에서 올해 1분기엔 0.9%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이런 모습에 아베 총리도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끝났다는 걸 의식한 듯 올해 들어선 한 번도 해당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후임 총리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죠. 이에 일본 내부에서는 구조개혁과 디지털화 등 생산성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장점이었던 일본의 내수시장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아베는 일본의 내수시장 축소를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았음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역시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도쿄 집중도 개선, 2015년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를 통한 성장 분배 선순화 등 핵심 정책도 미해결 상태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고령화마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겼습니다. 2018년 7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선을 넘어섰죠. 즉 일본 인구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셈입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과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서민들은 물론 일본의 범죄 조직인 야쿠자까지도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쿠자는 조직을 떠나면 대개 취업의 벽이 기다리는데 특히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또 생활보호수급도 바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신문인 아사히신문에서 일반 서민도 아닌 우리나라로 치면 깡패, 조폭에 해당하는 야쿠자들이 대부분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보도를 하자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치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야쿠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을 뿐더러 야쿠자로 인한 문제가 늘 새롭게 생성되고 있어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는데 바로 옆나라 한국에서는 어떻게 야쿠자 같은 범죄 조직으로 인한 문제가 거의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깜짝 놀랄 지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치안 관련 각종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분석 사이트 누베오와 OECD 기준 각종 평가에서는 한국이 꾸준히 세계 치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평상시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죠. 해외 유명 관광지에선 자정이 될 무렵 대부분의 가게가 강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문을 닫지만 한국의 밤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명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번화가에 나가면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 술집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런 화려한 밤문화를 보고 해외에서 관광을 온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 심야 시간까지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할 수 있냐며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화려한 밤문화를 즐길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화려한 밤문화가 장점인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간 통행 금지 제도란 밤 시간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제도로 전 근대사회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 실시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실시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1981년까지만 해도 밤에 돌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이 제도를 왜 실시했을까요? 이 당시 뚜렷한 근거 법령이 없었음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항상 준전시 상태에 있다는 국민들 간의 암묵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의 밤거리는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정이 다 될 무렵에도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거나 심지어 동이 틀 때까지 영업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비교적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밤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순찰을 다니는 경찰차를 자주 볼 수 있죠. 또 서울시에서는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주요 출퇴근 길목을 여성 안심 귀갓길로 선정해 LED 보안 등 CCTV, 신고 위치 표지판, 비상벨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도 치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야쿠자들에 의한 총격 사건이 해마다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에는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수영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져 2명이 숨졌고, 불과 1년 전에도 일본 거리에서 한 야쿠자가 자동소총 30발을 난사하는 살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안은 경찰력만으로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높은 수준의 치안율은 경찰의 밤낮 없는 국민에 대한 희생과 열정도 한몫했겠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공동체 치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정이 발달한 민족 정서로 모두가 치안 유지에 발벗고 나서 이렇게 훌륭한 치안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안전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 다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졌을 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빛나는 밤을 가진 한국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지 않을까요? 코로나19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인을 위로한 그들이 컴백했습니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그들은 지난 21일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여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4일 12시간 만에 2억 뷰를 달성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고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글로벌 톱 50 부분에서 1위로 진입하면서 정상에 오른 첫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31일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 최신 차트의 1위를 달성하는 쾌거까지 이뤄냈는데요.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인기곡을 가리는 핫 100은 팬덤 크기에 영향을 받은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차트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BTS가 해낸 것이죠.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4차례 차지한 BTS는 다이너마이트를 핫 100 정상에 올려놓음으로써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도 쓰게 됐습니다. 블랙핑크도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MTV VMA를 수상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전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K-팝 그룹들의 핫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월드 투어 공연은 진행할 수 없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여전히 K-팝의 인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K-드라마, K-무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만큼이나 하드 파워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도 잘 몰랐던 방위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국의 방위 산업에 무슨 발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70년 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한국은 전차 한 대, 소총 하나가 없어 미국의 무기 원조를 받아 전쟁을 치를 정도로 굉장히 약한 무기 체계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무기 수출 9위라는 기업을 토하고 있죠. 한국은 개인 무장인 탄약부터 항공 유도 장치, 해군 함정, 지상 기동 장비, 통신 전자 장비까지 무기 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포트폴리오가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잠수함과 항공기처럼 첨단 무기들까지 생산해 많은 나라에 수출하면서 방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너무나 좋아 많은 나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 방산 기업인 한화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K방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대 대구경 자주포인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실전 능력을 보여주면서 해외에서 그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이 진행되었죠. 특히 코로나로 전 세계 방산업계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에도 수출이 이루어졌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2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장갑차 분야에선 그야말로 폭주 중입니다. 하나는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가 맞나 싶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호주 수출용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었죠.
레드백은 세계 최정상급 기갑 장비 메이커인 독일의 라인메탈 제품과 용호 상박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21을 개조한 경전차 버전인 K-21-105는 필리핀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 최종 후보로 선정돼 수출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고, 완전히 새로 설계된 모듈 구조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군 역시 주요 개도국에서 상당한 호응을 보여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한화는 내년 3월 시작되는 미국과 영국의 장갑차 사업에도 글로벌 팀을 꾸려 참여할 예정인데, 그중 미국의 전술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와 팀을 이뤄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무기체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는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최신형 레오파드 EH-1V 전차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수주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K2 완제품 수출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전차의 경우 터키로 개발 기술이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전차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K2 흑표 전차는 핵심 장비인 파워팩 국산화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사실 이미 한국은 K2 전차용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들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놓고도 내구도 검사 관련 규정이 모호해 K2 전차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방사청과 국방부가 그 모호했던 규정을 확실히 개정했기 때문에 K2 전차 국산 파워팩이 내구도 검사에 통과만 되면 K2 전차를 사용하는 우리 군은 파워팩 관련 후속 군수 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입산 파워팩이 장착된 K2 전차는 현재 수출 승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국산 파워팩이 적용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돼 중동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K2 전차 수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현대 육군의 주력 무기를 모두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 한국군의 발이라 불리는 병력 수송용 차량들도 진화를 거듭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K-151의 경우 미국의 험비와 비교해도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대가 훨씬 저렴해 가성비가 좋고 이미 실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온 K방산의 기술력은 군사 선진국의 동무대로 간주됐던 글로벌 미사일 로켓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지난 4월 한국산 유도로켓 B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이 FCT의 그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제는 군사 원조를 하던 군사강국 미국에게 오히려 로켓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방산기술 강국에 올라섰습니다. 또 한국형 GPS 유도폭탄인 KGGB도 더욱 발전시킨다면 전술핵 수준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화 강철비를 통해 잘 알려진 천무 역시 미국의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 MLRS에 필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탐내고 있죠. 또 첨단 보병용 유도무기 현궁 전술핵 수준의 위력을 가진 현무포, 회피 기능까지 탑재된 한국산 벙커버스터 KT-SSM까지 방산 선진국들만 즐비했던 미사일과 로켓 분야에서 한국은 방산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국방력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주변에는 큰 위협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 국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핵폭탄 20에서 60개를 가지고 있고 화학무기는 최대 5,000톤 이상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본도 호시탐탐 군사력을 증강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더욱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는 한국이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나라라며 한국이 차세대 핵무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정리했죠. 물론 한국이 전 세계 평화를 해치는 핵무기를 바로 보유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에 준하는 국방력을 증강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기존 무기 체계의 성능을 개선해 전투력을 높이고 있고 이제는 미래형 무기들에 대해서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서도 성능 좋은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 전 세계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미국과 글로벌 한포 동반 위력 시범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의 해성 대함 미사일은 미국과 프랑스보다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콜롬비아와 필리핀 등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 구축함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스텔스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부터 핵추진 잠수함까지 보유해 대양 해군이 가능할 정도로 해군력을 높일 계획이죠. 게다가 아직 많은 나라들이 보유하지 못한 스텔스 무인기도 개발하고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 KF-X와 LAH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KF-X의 경우 지금보다 향상된 A사 레이더와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이며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무인 무기 체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달리는 자율주행 장갑차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보유한 자주포와 전차, 무인 자주포, 국방 로봇 등 지상무기 플랫폼에서도 앞서가고 있죠. 정경두 국방장관은 3년 내 무기 체계의 75%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국산 첨단 무기들로 국가 안보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첨단 센서와 AI, 무인 로봇, 신소재 등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을 선정했는데요. 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업해 무기체계의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비교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우디 왕세자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도 얼른 한국처럼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에게 한 수 배워갔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국방도 선도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첨단 국방 능력까지도 그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강한 면모를 보여 한국이 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를 위로하고 있을 만큼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한국의 강한 국방력으로 전 세계 평화를 지키며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나라가 돼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더 강해져 그 어떤 국가라도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한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최근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양아치 짓을 하며 자국의 이익만 챙기고 있죠.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공세에 영화 특수부대 전랑처럼 어느 때보다 거침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실제로 4월 프랑스 정부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자 루샤의 주 프랑스 중국 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 노인들을 죽게 했다고 반격하는 글을 올렸고요. 7월 영국 정부가 5G 구축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자 류 샤오밍 주 영국 중국 대사도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또 5월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하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장진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홍콩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전랑 외교 전술을 구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경제 군사 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을 부분적으로 추월하고 있고 중국 국방 예산은 세계 2위로 항공모함과 전략 핵폭격기, 잠수함, 최신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며 미국에 도전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중국몽 실현이라는 야심 때문입니다. 특히 대만, 홍콩, 티베트, 신장 외유월, 남중국해 등을 핵심 이익으로 규정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돼
티베트에 대한 강압적인 자세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단호, 주도적 고자세의 전랑 외교 전술을 펼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단절했죠. 현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은 마오쩌둥의 담담타타 전술로 바꿔 구사하고 있습니다. 담담타타 전술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칠 때는 친다는 말이지만 불리할 때는 대화 카드로 위기를 넘기고 유리하면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죠. 한편 중국은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남중국해에 위치한 주변국들과는 영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등 영토 전쟁까지 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모두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버리고 한국 기업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중국 공관 폐쇄를 명령하고 홍콩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영토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신들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나라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중국에서는 이대로 가면 미중 전쟁이라는 섬뜩한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로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홍콩 다음으로 대만까지 노리고 있죠. 이렇게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진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고 중국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며 더욱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전 세계를 탐하는 중국몽을 실현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시진핑이 중국을 죽이고 있다며 양심 발언을 하지만 오히려 축출당하고 있죠. 이렇게 시진핑이 중국몽에 집착하고 있지만 중국몽의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중국몽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중국의 상황이 어떻기에 중국의 야욕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하며 G2 국가인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이고 암울하게 예측하는 것일까요? 사실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침체를 맞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경제 재가동을 밀고 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은 방역에 성공했다며 4월부터 중국 내 공장들을 재가동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브루스킹스 연구소 등 여러 외신과 경제 연구단체도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 올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라고 밝혔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직은 안전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조지 실추 전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은 국가적으로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홍콩을 파교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신뢰를 잃어 각국과 협상을 진전시키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이 활용했던 분할 정복식 외교 전략은 매우 공격적이고 미숙한 전략인데 시진핑은 중국몽을 실현한답시고 따라한 것이죠. 게다가 시진핑의 국가주의 경제 전략 역시 마오쩌둥 모델로 회귀하면서 민간 기업을 공산당 아래 두고 기업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노동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중국 인구의 노령화는 더욱 심화되는데 중국 예산 체제에선 사회 안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들은 방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자 시 주석은 중국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대출을 늘렸는데 오히려 이것은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우발적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인데요. 국유인 중국철도는 거대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거의 1조 달러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몇몇 주요 노선은 수익이 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있죠.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일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중국은 그 이상으로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 초창기 중국의 총 부채 비율은 245%로 급상승했는데 지금은 총 부채 규모가 국내 총 생산의 300%가 넘는 상황인 거죠. 내년까지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 등 중국의 경제 주체들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만도 최소한 10조 위안, 한화로 1,700조 원 이상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한 부채를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까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상당수의 기업과 지방정부들이 파산에 내몰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블룸버그 통신뿐만 아니라 친중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한 홍콩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들은 줄도산할 수 있고 정부의 말만 믿고 엄청난 부채를 끌어다 쓴 부동산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도산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지방정부도 빚이 상당한 데다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가게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부도와 파산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년부터 중국 기업들의 연쇄 빚보증과 만기 채무 등 중국이 휘청거릴 단초들이 보였지만 그 채권을 관리하는 위탁운용 증권사들마저도 지뢰밭이 되고 있었습니다. 채권 디폴트 증가세와 심각한 업무 태만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해외 여유입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도 재유행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경제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진핑의 중국몽이 일장춘몽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전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꿈꾸며 IT 굵기, 해양 굵기, 배터리 굵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기를 외쳤지만 한국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들을 홍보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조선업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LNG 추진선부터 에탄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반들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데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지원해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수주했고 잠시나마 한국 조선업을 따라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배를 만들기조차 못하고 납기일이 늦어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비웃음을 사며 망신을 당했죠. 그 덕분에 한국 조선업계를 감히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스스로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조차 중국산 배를 믿지 못하고 한국산 배를 찾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은 굵기를 외쳤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중국의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과 손을 잡고 게임 체인저 수준의 혁신적인 배터리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CATL에서는 비싼 니켈이나 코발트를 빼 가격을 크게 낮추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를 만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해 큰 이목을 끌었죠. 하지만 중국의 배터리에 대한 굵기는 일장춘몽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CATL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3번이나 불이 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전기차는 중국의 아이오네스로 아이오네스에는 CATL의 NCM811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NCM811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각각 80%, 10%, 10%씩 들어간 제품입니다. 여기서 니켈 비중이 높으면 더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 낮아지는데요. CATL이 안전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불이 난 것이죠. 게다가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CATL의 공장 수율은 45에서 55%에 불과할 정도로 불량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에선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안전성도 갖춘 NCM811을 상용화했습니다. LG화학은 2018년 NCM811을 전기버스용으로 양산해 공급했고 중국 판매용 테슬라 모델3 일부에도 NCM811을 공급했죠.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서산, 중국 항저우, 헝가리 코마름 공장에서 NCM811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체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의 아크폭스 마크5에도 NCM81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높인 배터리를 포드 전기 픽업 트럭인 F150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삼성 SDI도 내년 출시할 5세대 전기차 배터리에 니켈 함량을 88% 이상으로 끌어올린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를 적용합니다. 이 배터리는 BMW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되며 공급 규모는 4조 원에 달하는데요. 최근 기술력 확보에 나선 CATL도 지난해 NCM811을 상용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연이어 불이 나면서 아직까지는 한국 배터리 3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값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기술력이 없으니 테슬라의 힘을 빌려 아예 니켈이 없는 배터리를 만들어 보려는 꼼수는 아니냐며 비웃고 있죠. 이제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동맹까지 결성돼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완전히 꺾어버릴 예정입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미래 전기차 동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린 뉴딜을 준비하는 한국의 큰 전략에 엄청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누구보다 앞서 수소 전기차 시장까지도 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동맹은 전기차 인기가 치솟고 잘 만든 배터리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수만 개 부품을 수만 개 협력사가 천문학적 인력을 써가며 만들어내는 총체적 산업이자 당대 전 산업의 첨단 기술력을 집약시킨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도 기를 써가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고 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K배터리 동맹을 세계 각국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온실 속 화초같이 키운 중국 기업들과 다르게 한국의 기업들은 치열한 환경 속에서 잡초처럼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의 기업들보다 혁신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 산업기술과 친환경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전 세계 탑을 찍으며 왕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래차 핵심인 배터리 분야는 이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물구나무 서서 후지산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했던 OLED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1위일 정도로 첨단 산업에서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은 중국과 다르게 다른 국가들과 협업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방에 떨치고 있죠.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해왔고 끊임없는 개발과 혁신으로 현재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강한 국력을 얻어 중국과 같은 깡패들이 감히 설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